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으로서 스마트 그 혁신 제조 산업의 특징을 이제 국내 산업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시간에서 글로벌 관점에서 제조 산업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은 국내 산업은 과연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국내 제조 산업의 특징이 과연 어떤가? 또한 이런 과정에서 특별히 스마트 제조 생태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제조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숫자가 대략 한 1,500개, 뭐 퍼센티지로 보면 한 2% 안팎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이 대략 6만 7천 개. 저는 보통 이제 한 7만 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준은 10인 이상의 그 종사원을 보유한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 등을 그 말하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러한 제조기업의 분포가 많고요. 남쪽에서는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부산, 뭐 더 크게 보면 이제 대구 이런 지역들이 제조업이 활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제조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집중돼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조 영역에서 그 스타트업, 즉 창업을 영위하거나 준비하시는 이제 기업에게는 이러한 현상들을 잘 살펴보면 또 제약으로서의 조건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도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제조 영역에서 스타트업이 출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가 어려웠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제조, 예컨대 뭐 서비스 영역 이런 쪽에서의 사업 모델이 훨씬 쉬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제조 영역에서 어떤 지식과 경험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즉 장기간 활동을 해야만이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 모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어려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류가 산업혁명을 이제 추진한 이래로 대략 뭐 25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 제조 영역에서는 나름 많은 일들이 진화되고 도전되고 변화되고 했고 쉬운 수준의 도전은 이미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소진된 상태이란 차원에서 어떤 스타트업의 출발 이런 관점에서 좀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을 우리가 보통 구분하면 한 세 가지 구분으로 하는데요. 소위 레벨 3, 즉 세상에 없는 수준의 기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 기술들을 대체로 말하는데 창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이러한 레벨 3 수준의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제약이고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런 수준, 뭐 레벨 1, 레벨 2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은 레벨 1 기술은 현재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고요. 레벨 2 기술은 특정한 그 사람 또는 기업, 집단이 보유한 이제 기술을 말하는데 돈을 주고 사야 되죠. 또 종종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기술이고 소위 이제 레벨 3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세상에 없는 기술이고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인데 연구실에서 연구되는 그런 대상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일들에서는 대체로 이제 5가지 트렌드가 나타나는데 이 트렌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연결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제 관점의 트렌드인데요. 예컨대 공장 같은 데서는 설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라인 전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죠. 또 일부 기업이지만 공장 데이터 전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치 면에서는 일부만 쓰고 있고 일부만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고 할 수 있다면 미래 트렌드는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트렌드를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장 전체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공장의 데이터도 동시에 수집해서 이제 분석하고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하고 거래하는 공급망 위에 있는 공급사들의 공장도 함께 이제 참여를 시켜서 전체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트렌드지만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또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런 현상들, 또 이런 것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조절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최적화 조건을 만들어내고 대응하는 그런 조건들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제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이러한 공급망 전체를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회사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은 이제 해외 기업의 사례인데요. 관련된 기업들의 그 공장들을 모두 하나로 연결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업화 기회를 찾는다면 어떤 공급망 관점에서 또 고객 관리 관점에서 또 유통 관점에서 원격 관리 관점에서 또 스마트 그리드 또 전력 이런 것을 이제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걸 말하죠.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틈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연결과 통합의 맥락인데요. 역시 이에 이제 사물과 사물 그리고 또 사물과 사람들이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 제시가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고 실제 관련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센서 또 설비, 라인,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지원 환경,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체적으로 뭐 IoT 기술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기술들이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연결 기술, 전송 기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보안에 대한 그 중요성도 더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데이터들이 잘 가시화되는 이제 가시화 기술, 제어 기술 등이 하나의 사업화 대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현장에서 있는 그 센서, 설비, 라인, 뭐 사람들이 이제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그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통합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도전되고 있고요. 실제 뭐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이미 주장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고 또 솔루션을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런 관점에서 피드백이라든가 분석 기술, 또 엣지 컴퓨팅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또 AR 기술 이런 면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어떻게 연결하냐라는 관점에서 유선으로 연결하는 건지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예지적인 활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런 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딱딱하게 뭐 사무실에서만 운영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점점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공장에 가면 필요한 정보들이 이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한 이제 전문가가 앉아 있는 사무실과 또 현장에 누군가가 또 다른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을 때 원격으로 연결돼서 즉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순간 이동 기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원격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사람 간에 서로 다른 용어를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는 사람, 한국말을 쓰는 사람,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활동할 때 다국어를 동시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뭐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이런 연결과 통합을 모바일 환경으로 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어려워서는 의미가 없고요. 상당히 직관적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많은 분들은 뭐 기계가 이런 것들을 다 한다, 뭐 AI가 다 한다. 실제 이제 그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사람과 기계가 협업으로 의사결정을 이제 하고, 다만 기계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영역에서 예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걸 제시하면 같이 사람이 판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술들이 이제 발전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여전히 이제 도전 중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부터 재고 상황, 또 부품 상황, 그리고 생산 조건과 여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공장 전체의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최적화된 의사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정도가 만약에 구현된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스마트 공장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레벨 4 수준의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이 이제 이런 일들을 구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이런 수준의 전체 최적화 능력들을 점점 보유하고 운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앞에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예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치하는 것까지도 지원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뭐 집계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고요. 실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레벨 1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레벨 1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기술에 해당되고요. 또 XR 기술이라고 해서 뭐 AR, VR, 뭐 또 Extended Reality를 의미하는 ER 같은 기술들이 이미 이제 현재 쓸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점점 예지하고 또 조치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 발전하는 것이 트렌드다. 그리고 이러한 XR 기술들은 소위 종합적으로 메타버스 수준의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지와 조치에 대한 트렌드,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 예지에 대해서는 흥미롭게도 2015년, 16년 이때부터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는 이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일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해 전에는 이런 일들을 이제 추진하는 기업들을 전 시장에서 불과 일부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보통 뭐 적어도 10개, 많게는 한 20여 개의 기업들이 한 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들을 선보이고 각축을 벌이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지적인 활동, 또 조치적인 활동을 하는 기술들은 분명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융합과 이제 고객의 참여라고 하는 트렌드인데요. 앞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뭐 제품과 제품, 또 제품과 서비스, 이런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트렌드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결합과 융합이 더 다양한 요소들로 멀티 결합 형태, 멀티 융합 형태로 강화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뭐 제품이나 공장, 서비스,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결합돼서
전혀 새로운 제품들이 또는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좋은 예로서는 금년 6월에 이제 오픈 예정으로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HM기크스, 즉 현대자동차의 혁신센터 같은 것들이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고객 주문에 맞춰서 이제 제조 생산하는 그러한 자동차 공장의 모습이 곧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이제 제조 산업이 점점 서비스화되고 있는 일들이 이미 과거와 현재에도 있었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 영역은 제조업이 하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서 하나의 활동으로서 대체로 균등하게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이러한 개발이라든가 설계 이런 쪽에 그러한 활동들이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유통 마케팅 쪽의 활동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제조업들이 본래는 제조라고 하는 핵심 영역에서 역량들을 활용했다고 하면, 이제 서비스 쪽으로도 그러한 역량들을 더욱 크게 늘려서 제품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한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든가, 또 환경 문제, 폐기물 활용 같은 것들도 뭐 고려하게 한다라든가, 그리고 제품이라는 것이 뭐 중고 제품도 등장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뭐 인증하고 교환하고 또 매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다각적이고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트렌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로 되어 있는 일에서 어떤 핵심 서비스 일이 있고요. 뭐 예로서 이제 그 카카오톡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SNS의 역량이 뭐 다른 역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현재에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는 이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서 기존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 미래의 트렌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M&A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내부의 창업 플랫폼이라든가 또 창업 허브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트렌드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살펴본 이 트렌드를 통해서 이제 6가지 정도의 통찰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을 해라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국내 제조 산업은 그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이 좀 활발한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또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을 만들고 또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런 그 제조 산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지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뭐 대한민국 전체를 목표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혹시 어떤 지역적으로 목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수도권과 부울경을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 그간 소외됐던 곳을 공략할 것인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일 소외된 지역으로 진출한다면 필요한 팁과 전략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이제 그 지역마다 산업 특성이 있게 마련이고요. 특별히 그런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정책의 이해,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들은 뭐 농수산물 가공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또 식품 산업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또 어떤 곳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들을 잘 지원하는 환경들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뭐 소재 산업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역 특화된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인사이트는 역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산업을 구분하다 보면 뭐 한 30여 가지 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보면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치열한 그 경쟁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완성차 업체가 있지만 그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부품 회사들이 이제 완성체 업체들과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서 선의의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자동차 산업이 이제 기존의 그 엔진 중심의 그 산업에서 이제 전기차 중심, 새로운 엔진 또는 동력 중심으로 산업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어서 매우 치열한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이런 것들이 매우 역량을 끌어올려서 매우 높은 수준의 공장, 즉 우리는 이제 고도화라는 표현으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는데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 이러한 고도화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만일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구상한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하고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다른 산업들 뭐 예컨대 뭐 식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들은 또 자동차 산업과 다른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뭐 이러한 산업들은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뭐 예를 들어서 CMP 인증이라든가 해썹 인증 또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역시 이제 기술 수요 특성을 고려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업마다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의 예를 들면 수준이 다른데 보통 스마트 공장 수준을 뭐 기초냐, 뭐 중간이냐, 뭐 고도화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예컨대 기초 수준의 기업이 놓여 있다면 그 기업들이 목표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중간이나 뭐 그 다음 고도화일 텐데 그러한 중간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기술들을 응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사업적으로 타당하다 볼 수 있고요. 그런 기술들은 뭐 크게 봐서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지원하는 뭐 자동화 기술이나 뭐 지능화 기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디지털 공간에서 더 그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이런 디지털과 물리적인 공간을 연결하는 그 인터페이스 또는 뭐 가시화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쪽에서 도와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하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준비된 것과 어떻게 연결해서 도와드리겠다. 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세 번째 통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를 설명해주는 이제 실제 사례로서 국내에는 XR 분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그 V로 시작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중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응용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제한된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응용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이러한 환경에 있다고 하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중견 또 중소 제조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많이 열악하죠. V사는 IPO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잠재 수요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결국 더 많은 회사들이 자신의 회사의 제품들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기술 특성들을 잘 감안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준비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술들을 잘 응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업 사례입니다. 다음 인사이트는 이제 우리가 자주 빠지는 그런 이제 실수이기도 한데요.
레드오션 생태계를 피하는 사업 발굴을 해라라는 인사이트입니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그 포화 상태에 빠진 상황에 있는 그러한 영역이 사업 모델로서 많이 있는데요. 예컨대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도 이 공급 기업이 국내 시장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약 2,000개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레드오션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뭐 ERP라든가 또 MES, 또 SCM, PLM 등과 같이 주로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앱을 공급하는 그런 쪽에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시장에는 그 신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또 공급한 기업의 숫자가 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쟁이 덜 치열하고 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그러한 영역의 어떤 사업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사이트는 이런 과정에서 협업을 고려한 사업 발굴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협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작은 회사들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동시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뭐 미쓰비시 전기라든가 LS 일렉트릭, 지멘스,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런 회사들 보면 아예 협업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기업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생태계의 어떤 조건들을 잘 그 이해해서 이러한 협업들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인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정부의 어떤 그 지원 정책과 또 정부가 지원하는 영역을 잘 이해해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컨대 국내에서는 여러 부처들이 이제 정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든가 또 데이터 이런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뭐 R&D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산자부라고 얘기하거나 뭐 산업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약칭으로 여기는 소위 이제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그런 확산보급 사업 또는 또 R&D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여기서 지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기부는 역시 중기부의 특성에 맞춰서 제조, 중소, 중견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을 이제 보급, 확산하는 사업이라든가 관련 R&D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각 부처 간의 어떤 정책들을 잘 활용하고 레버리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국내 제조 산업의 특성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 동향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사이트들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6가지 정도의 인사이트로 정리를 해서 국내 제조 산업에서 과연 우리가 스타트업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들을 해나가면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이어서 국내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